안녕하세요, 김현재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나라의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도기는 어떤 의미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일본의 뒤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길을 따라가느냐, 저는 두 가지 그 관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찍는데, 그러면 두 나라의 차이가 뭐냐? 하나는 일본, 하나는 아르헨티나 혹은 베네수엘라.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예,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일본처럼 디플레로 가거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 인플레로 가거나 둘 사이 과도기인데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가는 길이 극명하게 다르게 될까? 디플레는 사실은 그 저소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없거나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하지 않은 형태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하이퍼 인플레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데는 필연적으로 그 통화량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밀턴 프리드만의 인플레는 항상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책도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책을 한번 보시면 화폐 이론 같은 것들을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물가가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말 그대로 돈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 반드시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를 잡을 때 그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하시는지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물가는 당연히 하락하게 돼 있어요. 1980년도에 미국의 폴 볼커도 그때도 금리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11%. 그런데도 물가가 안 잡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통화량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를 반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폴 볼커가 많은 사람들의 그 반대, 왜냐하면 경기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맞아요. 경기가 죽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하이퍼 인플레를 한번 겪으면 정말 말 그대로 끔찍할 거예요. 그게 독일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었던 걸로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그쪽도 하이퍼 인플레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이 금리를 내리나요? 독일은 그 어떤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한번 하이퍼 인플레를 겪고 나서는 아주 학을 뗍니다. 다시는 하이퍼 인플레를 안 겪겠다고 금리를 내리는 거에 굉장히 주저하는 정책을 많이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걸 겪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거나 그거를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논문이나 경제학의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그 공포를 거의 간접 체험이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걸 겪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이퍼 인플레? 좀 인플레 좀 심해지면 어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그 극단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플레이션보다 하이퍼 인플레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약간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은 내가 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디플레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이퍼 인플레입니다. 정부야 언제든지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줄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사람들한테 하이퍼 인플레가 온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는 월급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한 달 썼던 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주일밖에 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갖고 있는 돈을 다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보다 일주일 지난 금요일 날 물건값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던 게 1000원이 되거나 100원이었던 게 200원이 되거나
100원이었던 게 110원이 되면 하이퍼가 아닙니다. 그런데 100원이었던 게 1000원이 되면 500원이 되면 하이퍼 인플레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년에 7, 80%, 1년에 100%, 1년에 200% 오르면 어떤 노동이나 근로소득자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월요일날 돈을 다 씁니다. 모든 물건을 돈으로 다 사들이고 그걸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뭐 한 달치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또는 3, 4일 정도밖에 못 쓰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쩔쩔 굶게 돼요. 쩔쩔 굶으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일을 하러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하게 돼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다른 나라로 아예 갈 수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죠? 쓰레기통 뒤져야 돼요. 쓰레기통 뒤져서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물론 그 전에 임시 급식소 같은 데를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 사람만 찾아갈까요? 그렇질 않아요. 많은 그 월급쟁이들이 임시 보급소 같은 데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밥을 못 먹으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고요. 쓰레기통을 뒤져서도 못 나오면 강도짓을 해야 돼요. 강도짓을 해도 안 되면 살인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사회가 통제를 할 수가 없을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인구의 3분의 1이 다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3분의 2는 뭐죠? 예, 도망도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자살하거나. 그런데 극소수의 고소득자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소유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해외로 가거나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삽니다. 예, 소득이 자국 화폐가 아니고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이퍼가 그렇고, 디플레이션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는데 좀 기간을 길게 잡아볼게요. 디플레가 아주 극심하지는 않으니까 1년 후에 90원으로 가격이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떡하죠? 물건값이 더 싸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비를 줄입니다. 내년에 더 싸질 텐데 굳이 내가 요번에 살 필요가 있나?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근로자 중에 퇴직자라고 해볼게요. 소득이 없는 퇴직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가 1958년생부터 65년생까지 1차 베이비 부머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1966년부터 74년도까지 2차 베이비 부머가 앞으로 퇴직할 사람들인데, 1차 베이비 부머들의 소득은 지금 없어요. 재취업하기 전에는. 그럼 그 사람들의 소득은 뭘까요? 예, 퇴직금입니다. 그 퇴직금, 알토란 같은 퇴직금 2억, 3억, 5억, 뭐 심한 사람은 10억도 받았겠지만 그 돈은 적게 써야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겠죠. 생활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럼 디플레이션이 오면 퇴직자들은 생존이 가능합니다. 예, 돈을 갖고 있지만 물가가 내려가니까. 대신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기업들 같은 경우엔 판매에 대한 판매 금액이 적어지는 효과가 나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죠?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럼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왜 싫어하냐면 자기들 세금이 줄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주는 것도 뿐만 아니라 판매가 줄면 고용도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왜냐? 판매가 주는데 월급을 주면 더 적어진 판매, 더 월급은 그대로인데 판매가 줄어들면 당연히 기업의 소득은, 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자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이게 디플레이션은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난다기보다는 천천히 물건을 안 사면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어떻게든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줄이게 되고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는 생존 전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싫어해요. 또 하나, 한번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그 헤어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게
정당이라고 할까요? 어떤 정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면은 물가가 내리고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다음에 더 빠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비를 줄이면서 판매가 줄고 또 판매가 줄면 또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고용을 줄이고 이게 로테이션으로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하이퍼처럼 급격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장기간 뭔가 가라앉는 듯한 현상을 보이면서 그게 바로 일본의 20년, 30년 잃어버린 그 시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왜? 천천히 상대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런데 하이퍼가 되면은요, 아무도 견딜 수 없어요. 특히 극소수의 고소득자 빼고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로 탈출할 수 있는 세력과 해외로 탈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남기고 디플레이션은 모든 사람들이 남아서 점차 가라앉는 듯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대신에 소비를 줄이게 되죠. 예,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안 쓰게 되고 그래서 통화 승수가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통화량을 늘려도 통화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 화폐의 그 본원 통화 증가에도 통화 승수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우리나라가 지금 과도기형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 0.8%, 1% 이하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쓸 돈이 없거나 사람들이 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점점 소비가 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디플레이션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띄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물가가 내려갔나요? 그렇진 않아요. 물가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는 얘기지 물가가 한번 오른 상태에서 가격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물가가 2%예요 라고 하는 말은 물가가 예전엔 30%로 올랐었지만 오른 상태에서 2%밖에 안 올랐습니다 라는 얘기지 오른 상태에서 다시 떨어져 갖고 2%밖에 바닥에서 2%밖에 안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은 상태고 30% 오른 상태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2%밖에 안 올랐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도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요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주게 돼 있죠. 30조 정도 풀게 돼 있는데 이거는 본원 통화량의 증가입니다. 정부가 지금 하는 행동은 통화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디플레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디플레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플레가 잠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뿌렸던 돈의 양, 반응이 일단 인플레로 시작이 되면 그 뿌렸던 많은 돈이 양이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이퍼적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때는 정부가 부랴부랴 뭐 금리도 올리고 통화량 줄이고 뭐 하려고 하겠지만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한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들은 패닉이 걸리고 거의 극소수의 고소득자가 아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60세 이상인 되는 사람들 1차 베이비부모 퇴직자들 그 사람들이 한 7,800명만 정도 됩니다. 그 위에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70세 이상,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한 3,400명 됩니다. 그럼 한 1,200만 명, 1,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이퍼가 되면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쓰레기통 뒤져야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원래 근본적으로 이거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저성장을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저성장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될까요? 경쟁력이라는 게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중국을 한번 보세요. 우리보다 로봇에서 더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2차 배터리 더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갑작스럽게 내일 당장 경쟁력을 확보하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는데 이게 심해지면 하이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통화량을 줄이고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그런데 정권을 잡은 정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힘들죠. 예, 통화량을 잠깐 늘리면 괜찮아 보여요. 근데 통화량을 다시 줄이면 힘들죠.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통화량을 늘려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이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 또 하나, 우리가 당뇨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단 거를 자꾸 찾으면 단 거를 주듯이, 소금물을 주듯이 우리가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들이 힘들어요. 돈 주세요. 재난지원금 주세요. 받았어요. 다 썼네? 또 주세요. 아, 그거 자꾸 먹으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표를 너한테 안 줄 거야. 그러면 정권이 어떻게 할까요? 네,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표에 미친 사람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윤석열 정부도 통화량을 줄이겠다고 말로는 했지만 실제로는 재정자가 거의 한 작년 한 100조 정도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들어왔을 때의 그 예산 편성으로 되돌아가서 늘렸던 예산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 엄청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3개의 칼날 중에 2개를 다 썼어요. 2개가 뭐냐? 기업 부채, 또 하나 개인 부채입니다. 남은 거는 정부 부채예요. 2개 다 100% 넘게 썼어요. 이거는 그 과거 제가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행태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3개의 칼날 중에 하나만 썩었었는데 남은 칼날도 썩게 만든 게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에요. 요거는 내가 다음에 또 동영상을 찍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엔 2개의 칼날이 썩어버렸고 남은 칼날이 정부 부채입니다. 지금 현재 50%인데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대출을 통해서 또는 지원금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걸 통해서 남은 칼까지 썩어버리면 분명히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로 가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정부의 부채를 한정을 딱 짓고 더 이상 늘리지 않게 하고 기업과 개인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선택이요? 해외로 아예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녀들만이라도 탈출을 시키든지. 예, 저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오늘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은 김현정이었습니다.